제가 오늘 이 그림을 준비해 갖고 왔는데요. 한번 보시면 어, 위에 나와 있는 제목은 여러분들께서 크게 개의치 마시고 그림을 보시면 뒤에 이 배경이 성벽입니다. 그리고 이게 나무고요. 그리고 고즈넉하게 앉아 있는 이 사람이 오늘 소개되어질 상황이란 인물입니다. 사실은 상황에 관련되어진 그림 자료는 사실상 이게 전부에 가까울 정도로 거의 남아있지 않은데 상황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그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알려진 하나의 에피소드이기도 한데 이목지신의 설화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드릴 상황의 법치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좀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나무가 그 성벽 앞에 서 있는 이 그림은 원래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어느 날 진나라라고 하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전국 시대에 그 서쪽에 있었던 진나라에서 정부 포고문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성벽 앞에 있는 이 나무를 고시되어지는 지점에 옮겨 놓는 자에게 금을 주겠다라는 포고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정부의 말을 사실상 사람들이 그다지 믿지 않았었나 봅니다. 느닷없이 생각지도 않은 이러한 일들을 하면 돈을 주겠다. 아무리 정부에서 그런 포고문을 내린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에서는 말 그대로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일이죠. 아무런 일도 아닙니다. 이 나무를 옮기는 일은 아무런 일도 아닌데 이걸 단순히 여기에서 저쪽으로 옮겼다고 해서 돈을 주겠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고문이 발령이 되고 며칠이 지나도 이 나무가 옮겨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진나라 정부에서 포고문을 내렸는데 정말로 이 나무를 옮겨놓는 사람에게 지금 예전에 포고문에 약속했던 금의 5배를 주겠다라고 다시 포고문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무도 옮기지 않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누군가가 이 나무를 포고문이 명령한 그 지점에 옮겨 놓았다고 합니다. 물론 옮겨 놓은 자는 도망가서 자취를 감춥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끝까지 그 자를 추적해서 처벌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약속된 금을 주었다고 합니다. 보상 또는 칭찬을 해주기 위해서도 끝까지 추적한다면 처벌을 위해서는 말할 나위도 없겠죠. 역설적으로. 이건 뭘 의미하냐면 사실상 당시에 진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고 정부의 명령이나 또는 정부의 시책이 일반적인 대중들과는 좀 괴리가 되었었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얘기하는 것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다라는 점이죠. 그런데 이날부터는 정부가 하는 얘기를 100% 믿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 안 받겠다고 도망가는 놈조차 쫓아가서 칭찬해주고 상을 줬으니 그 나머지 일들은 말할 나위 없을 거라는 그러한 믿음을 주었다는 점입니다. 그게 바로 나무를 옮기는 믿음이란 뜻에서 이목지신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설화처럼 다뤄지고 있는데 사마천 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실에 가까운 일이기도 하죠. 이 이목지신의 설화의 주인공이 바로 상황이라는 인물입니다. 공자맹자로 알려진 유가들과는 달리 잘 알려진 법치론의 대가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비자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한비자보다도 한 세기 앞서 있었던 인물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는 고대 유가와 동일하게 법가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를 쓸 수 있다면 고대 법가를 출발시켰던 그러한 아주 중요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법이라는 용어를 아주 순수하게 정제해서 사용했던 최초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상황을 선택했냐면 상황이라는 인물은 2500년 전에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서쪽의 변방 국가의 개혁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변법이라고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세계사 속에서 19세기 말 서세동점 시기에
중국이 서구의 그런 압도적인 위력에 놀래면서 스스로를 개혁하겠다라고 제기했던 운동이 양무운동 그리고 변법 자강운동입니다. 바로 그 변법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흔히 요즘 얘기하는 리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작업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제가 상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냐면 2500년 전에 단순히 법이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기 때문에 의의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250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2500년이 흐른 현재의 시각으로 봤을 때도 우리랑 거의 흡사한 인간관, 역사관, 사회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면 특별한 재능이나 또는 지적인 우월성이 있어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그러한 일들을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이 고전을 강의하면서 항상 수강자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흔히 뭐 공자니 맹자니 또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얘기할 때 위대한이라는 그 형용사를 붙입니다. 우리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위인들로 얘기를 하는데요. 지식의 양이나 학습의 수준에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보다 하나도 나을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학습했던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양, 질을 따져본다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공자, 맹자 이들보다 몇 갑절 더 학습되어진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년, 2500년 전에 기껏해야 몇백 권, 몇천 권의 책과 기껏해야 몇백 명의 사람과의 관계만 가졌을 이러한 사람들이 내놓은 얘기를 지금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죠. 아마도 그들은 지식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지혜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반비례해서 지식의 양은 상당히 늘었는데 그들만큼 지혜롭지는 못하다라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2500년 전에 그것도 그다지 절대적인 학습량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우리와 거의 유사할 정도의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변방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인물의 업적이 150년 뒤에 역사상 최초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어내게 합니다. 그 초석을 다진 자가 바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소개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현재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과학주의적 사고관이 2500년 전 그것도 알지도 못하는 저기 변방의 서쪽에 있는 조그만 나라의 한 관리에 의해서 이미 제기되었다는 점입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말씀드려야겠지만 단정적으로 평가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얘기했었던 바로 이 법이라고 하는 용어인데요. 여러분들 그 법이라고 하는 용어 또는 법이라는 단어의 한자 조합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물수변에 갈 거자 또는 없앨 거자를 이렇게 붙여놓는 거죠. 그런데 원래 이 법이라고 하는 용어는 그 상황이라고 하는 인물이 드디어 이 법이라는 용어를 아주 순수하게 정제해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원래 그 고전적인 용법에서는 이 그 짐승치자가 같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원래 법이라는 용어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도 양단의 처벌의 수단처럼 그렇게 의미부여한 단어는 처음에는 물 숫자와 그리고 이 짐승치자와 그리고 갈 것자의 조합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이 치라고 하는 짐승은 순임금 때 고요라고 하는 현재의 법무부 장관직에 있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고요라고 하는 인물이 그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냐면 재판을 할 때 신수를 즉 신령스러운 짐승을 한 마리 끌고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 치라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짐승을 데려다 놓고 피의자 두 사람을 데려다 놓으면 이 신수가 알아서 범인을 가려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범인을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판결 끝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했겠습니다. 문제는 정의로움을 실현하고 해야 할 이 고요라고 하는 인물의 직무상
치라고 하는 짐승을 데리고 다녔으니까 이 치는 사실상 상징적인 의미였겠죠. 이런 짐승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공정무사한 법 집행이 있었다라는 건데 그 전설 속의 순임금 시대는 법이란 단어가 없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러한 단어들을 전부 조합해서 썼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 치자라는 것을 없애버렸냐면 원래 글자는 이 물수병과 치자가 하나로 조합되고요. 갈것자가 이 밑에 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법이라는 단어 하나 쓰는데 한 3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처음 만들었던 자들도 힘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걸 빼버립니다. 어쨌든 이건 상징적인 의미였지 실제로 이것이 의미 있는 걸 가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물수와 갈것자를 조합해 놔도 법이라고 하는 의미는 전혀 손상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 흐르듯이 장애물을 제거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법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인간의 삶을 위협하거나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삶을 물 흐르듯이 하게 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지 법이 사람의 삶을 구속하거나 억압하거나 규제하거나 금지시키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점이 고대 법가들이 추구했던 법치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뒤집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법에 대한 상식이나 이미지는 대단히 변질되었거나 또는 왜곡되었다는 점이죠. 법이라고 하는 것을 정제시켜서 바로 이와 같이 인간의 삶을 좀 더 원활하게 하려면 도대체 이 법을 어떻게 인간의 삶에 적용시켜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아마도 법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능적 수단이 필요한 시점에서 똑같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군주라고 하는 정치 권위의 출현을 얘기합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법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또는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단순하게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과는 다른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되어지는 인간의 삶이 곧 정치적 또는 사회적 삶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고대 법가들이 갖고 있는 인간관이나 역사관을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사람들이 애초의 사람들 말 그대로 그 오리지널한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요. 대단히 소박했다고 합니다. 욕심도 없고 그리고 착하고 그리고 타인을 위협하지도 않고 좀 더 엄격하게 얘기하자면 아마도 17세기, 8세기 유럽의 계몽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인간관을 갖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소박함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간관이나 역사관은 사실은 저기 그 멀리서 사람을 관조하거나 또는 그 사람의 본질이 뭘까, 역사의 본질이 뭘까 이걸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자기들이 경험한 사람, 자기들이 겪었던 역사에 대한 것을 일반화했던 겁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렇더라. 세상이라는 것이 이렇더라. 라고 하는 일반화로 일단 인간과 역사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도출되냐면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과 세상은 참 나빠질 수도 있겠더라라는 점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삶이 점점 나빠지는 것이 뭘까라고 봤을 때 사람도 이기적이 돼가고 세상도 이러한 이기적인 것들을 좀 더 북돋는 그러한 나쁜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따라서 금지, 억압, 규제, 구속 이런 게 필요하더라는 점이죠. 그래서 바로 등장하는 게 법입니다. 근데 이런 법을 세워놓으면 법을 운영해야 할 자가 필요하고 우리는 그 자들을 관리라고 부른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황도 굉장히 소박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럼 관리만 세워놓으면 이것이 모든 것이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리들을 통일하고 다스릴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드디어 통치자가 등장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통치자인 군주는 법을 가지고 인간의 삶을 구속할 것이냐 보다 풍요롭게 할 것이냐 하는 갈림길에서 뭘 선택하는 사람이냐면 바로 인간의 삶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풍요롭게 하기 위한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정치가인 통치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점이죠. 정치의 근본은 법이 지금 내포하고 있는 그 의미랑 똑같습니다. 뭐냐면 인간의 삶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 뒤집어서 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와는 달리 우리의 삶을 구속하거나 억압하거나 또는 정치권인 통치자가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행사하는 힘이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고 백성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점이죠. 만약에 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기준에 따라서만 통치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백성에 대한 이로움 또는 사랑이라는 것이 항상적으로 보존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법가들의 생각입니다. 유가들은 군주가 도덕군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죠. 도덕적 완성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 경험했지 않습니까? 500년 동안 왕조가 운영될 때 그와 같이 완벽한 도덕적 완성자로서의 군주는 몇 명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실패작들이 남았고 실패작 덕분에 우리는 흔히 사극에서 아니 되옵니다를 여러 번 듣게 되어지죠. 바로 그 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은 당장의 인간의 백성들의 삶을 보존하는 데도 지금 시급한데 아니 되옵니다, 됩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모든 것들을 전부 소모하게 된다는 점이죠. 그럴 필요 없이 차라리 확실한 사랑과 이로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항상적인 장치,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면 이거야말로 도덕적 완성자를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분명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게 바로 법가들의 의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상당히 앞서 있었던 문화 속에서 살았고 그와 같은 자부할 만한 그러한 업적을 남겨준 그러한 선조들의 그러한 전통 속에서 현재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문명이나 문화권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져야 된다거나 또는 그들을 숭배해야 된다거나 그럴 부분들은 없다라는 점이죠. 물론 제가 가 쓰고 도포 쓰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당연히 항상 모든 것들은 문화라는 것은 물 흐르듯이 섞이고 융합하고 그리고 통섭되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지금의 모습이 훨씬 더 완벽하게 더 나아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원류조차 뒤섞임 속에서 그 원류의 가치조차 평가절하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비록 훗날 중국이라는 그러한 정치 공동체에 국한시킨다 할지라도 동아시아라고 하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상황의 법치로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적인 삶을 지배하는 유전적 코드로서의 외유내법이라고 하는 것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 점 때문에 다시 한번 고대 법가와 상황에 대한 그러한 소개가 필요하고 이 기회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나마 소개해야 할 기회를 얻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